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드디어 2018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에 두 번째 날이고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또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그중에 네. 하나가 피부 트러블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인지미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연예 터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래퍼, 띠동갑 커플 탄생입니다. 네, 띠동갑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이죠? 뭐 어제부터 포털 사이트 아주 네네. 뜨끈뜨끈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열애의 주인공 바로 배우 홍수연 씨하고요. 래퍼 마이크로닷 이 두 사람입니다. 한 네. 매체에서 홍수연과 마이크로닷이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고요. 현재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먼저 네. 홍수연 씨 같은 경우는요. 1999년 드라마 고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99년이니까요. 경력으로만 따지면 거의 중견 탤런트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신인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동안 미모를 유지하고 있죠.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장옥정, 사랑에 살다, 매드독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아주 탄탄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왔고요. 최근에는 새 주말 드라마죠. 뭐 부잣집 아들에 출연하면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래퍼 마이크로닷은요. 2006년에 래퍼 도끼 씨와 함께 랩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힙합씬에 들어오면서 힙합씬에서는 굉장히 귀염둥이로 통하고 있는데 쇼미더머니 4에 나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최근에는 도시여부, 채널A의 도시여부에 출연하면서 개그맨 이경규 씨, 이덕화 씨에게 덕화 형님, 경규 형님 하면서 굉장히 넉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러네요. 뭐 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낚시. 네. 튼실해요. 네. 띠동갑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두 분 다? 두 분 띠동갑이에요. 닭띠예요. 닭띠예요? 네. 어. 몇 년생일까요? 예, 마이크로닷이 대충, 네. 93년생 26이고요. 아이고. 홍수연 씨가 81년생 38입니다. 12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요즘 이 나이 차이가 뭐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연 씨가 봐도 참 어려 보이기 때문이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닷은 조금 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홍소연 씨가 찍은 사진을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는데 이 셀카 사진이 갈색 긴 머리예요. 또 카메라를 딱 응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만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러 남자 팬들의 팬심을 자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눈도 크고 또 얼굴이 워낙에 뽀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동안 외모가 지금 나왔네요. 마이크로닷의 어떤 네. 사랑을 네. 사랑 세포를 자극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 네. 30대 후반 그러니까 안 믿겨져요. 딱 봐도 뭐 굉장히 뭐 어려 보이는 네. 그런 외모입니다. 자,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띠동갑 커플에다가 배우, 래퍼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과연 뭐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이요. 여러모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요. 출연진의 이렇게 사랑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 도시여부라는 그 프로그램에요. 첫 번째 여자 게스트로 홍수연 씨가 지난해에 나왔었어요. 그때 마이크로닷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구애의 느낌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이니까 저러겠지라고 설정일 생각을 거야.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 때부터 좀 연하로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달콤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방송에서도 숨길 수 없는 어떤 그 적극적인 모습이 누나 홍수연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여부가 고기만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군요. 예. 썸도 탔던 거죠. 예.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요 장면이 그 도시어부 장면인데 기억하시겠지만 홍수연 씨하고 마이크로닷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그러네요. 종종 지금 낚시에 집중할 때는 정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약간 그 소개팅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은 마이크로닷이 홍소연 씨에게 뭐 옷을 벗어준다든지 모자를 벗어주려 한다든지 아주 그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했고, 홍수연 씨도 마이크로닷에게 혼자 살고 있느냐, 네, 다리가 아주 튼튼해 보인다, 뭐 이런 다양한 애정 표현들을 한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사실 저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닷이 항상 반바지를 입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다리가 굉장히 좀 튼튼해요. 그래서 네.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 그걸 또 홍수연 씨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마이크로닷이 시종 일관 홍수연 씨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일어나자마자 수연이 누나 어딨냐면서 찾기도 했고, 홍수연 씨가 출조 나가기 전에 오늘은 좀 민어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아멘이라고 추임새를 넣으면서 정말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남성분들이 좀 옆에 챙겨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바로 그 점을 마이크로닷이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할 수 있는 딱 거죠. 걸렸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연애담이 네.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열애설 터지자마자 정황등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열애하고 있었던 게 맞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 그 인스타그램에서 연인들이 여러 가지 사진 올리고 함께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이는 걸 럽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닷이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 주자로 홍수연 씨를 지목하게 됩니다. 지목할 때 하트 3개를 또 날려줘요. 네. 그 하트들을 보는 것만 해도 이 럽스타그램이 짐작이 되고요. 또 마이크로닷이 굿나잇이라는 그 밤 인사를 했더니 홍수연 씨가 좋은 밤이라고 화답을 하는 등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서로 연애했구나. 그렇죠. 네. 굿나잇, 근데 좋은 밤 그러면 이거를 해석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두 사람 연애 소식에 과거 마이크로닷이 밝혔던 이상형도 이슈가 됐죠? 네. 네. 두 사람이 사실 올해 초부터 사귄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마이크로닷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털털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이 착한 것은 서로 알아봐야 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올해 4월이면 홍수연 씨와 사귀고 있거나 그러네요. 아니 적어도 썸은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연 씨를 생각하고 이상형을 말한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한순간 바로 티가 났을 테니까. 그렇죠. 추상적인 부분만 얘기했네요, 일단. 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낚시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마이크로닷이야 뭐 워낙 낚시 애호가로 유명한데 그렇죠. 홍수연 씨는 낚시를 과연 좋아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낚시를 막 즐기거나 그랬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도시어부 촬영 이후에 낚시의 매력이 아주 푹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촬영 당시에도 보면 그 미끼, 지렁이를 맨손으로 막 덥석덥석 잡아가지고 끼운다든지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홍수연 씨가 처음에는 이게 방송이고 예능이니까 이야기도 하고 이러려고 나왔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 점점 집중이 된다. 말도 안 하게 되고, 진짜. 예, 푹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낚시의 매력에 제대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두 사람 데이트 장소 전국 곳곳에 주요 포인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 이 도시어부가 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사람 연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거기다 낚시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두 사람이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만큼 좋은 만남의 모습 계속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 귀국 후 첫 만난 스타. 와, 귀국 당일 만났다고 하니까 열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누굴 소식을 만났죠?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이전에도 좋아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몰래 누구를 만났을까? 네.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배우 류준열 씨였습니다. 남자 배우요. 네, 브로맨스네요. 브로맨스를 네. 보여준 거죠. 아. 류준열 씨는 뭐 자타 공인하는 축구 덕후라고 불릴 정도로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축구 덕분에 손흥민 씨와 절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류준열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뭐 식당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는데,
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사인도 해주면서 저렇게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요. 물론 마스크는 쓴 모양이지만 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둘만의 브로맨스를 공개적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 두 사람도 일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렇죠. 물론 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남자를 만날 수가 있죠? 얼마나 친하길래?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준열 씨는 굉장한 축구 광이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로 굉장히 각광받았기 때문에 네. 연예계에 제법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연결이 되어서 유준열, 손흥민 커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두 네. 사람의 투샷이 월드컵 경기 이후에 바로 잡히게 된 것인데 음흠. 아시는 것처럼 뭐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재 한국 축구 최고의 에이스죠. 그럼요.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지나서 영국 EPL에서도 토트넘 후스퍼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선수로서는 올 한 해 최고의 골 기록을 보이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고 유준열 씨는 201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뭐 무엇보다 응답하라 1988 시리즈로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게 됐고요. 네. 그 외에 운빨 로맨스, 리틀 포레스트 등 다수의 작품에 쭉 출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 독전에서 또 아주 대단한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네. 어릴 때부터 축구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뭐 마라도나하고 지금 사진 찍은 거고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그 유명 축구 클럽의 저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축구광입니다. 누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기 입단하려고 찍은 거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박지성 선수의 최고의 팬이었다라는 얘기도 자주 했었는데 네네. 일정이 최근에는 바빠지면서 많아지면서 축구를 많이 못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무명 시절에 우리 유준열 씨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유럽 축구 직관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축구를 좋아하는 유준열 씨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연예계 마당발이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하고 이 친분을 쌓다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유준열 씨를 알게 된 거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봤습니다만 이렇게 소나트 나누는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요. 소나트도 나누고요. 우리 류준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국에 직접 가서 직관을 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장면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팬들이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축구 매니아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 얼마나 친한지 둘이 잠자는 시간까지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요, 그거 요거는 진짜? 아무래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류준열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맞추는 것 같은데 함께 만나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린데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밤 10시 반에 늘 잠든다는 소식을 듣고 네네. 나도 그럼 맞춰야겠다라고 아. 해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따라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차 계산을 안 했군요. 거긴 영국인데. 잘 시킬 때 다르겠네요. 그러네요. 시차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텐데 예. 얼마나 두 사람이 친했던지 네. 류준열 씨가 평소에도 SNS에 손흥민 씨 이름을 많이 언급을 했다면서요. 유준열 씨 축구 덕후로도 유명하고 SNS 자주 하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네, 네. 축구 관련된 포스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가장 많죠. 손흥민 선수가 뭐 리그 중에 골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포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 9월에 그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첫 골을 넣자 시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었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멕시코전 그리고 독일전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유준열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손흥민 씨도 역시 그 국내에 머물 때면 유준열 씨하고 만나는 걸 빼놓지 않고 그렇게 서로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류준열 씨, 그러니까 얼마나 러시아에 직접 가서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러시아 직관 준비를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오. 영화 촬영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그래도 경기도 꼭꼭 다 챙겨봤는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던 독일전을 끝나고 나서는 역사에 남을 경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인사의 글을 남겼고요. 류준열 씨가 네. 또 그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유니폼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좀 전에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 사진을 올리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의 우정, 뭐 분야를 떠나서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브로맨스는 정말 강한데
류준열 씨의 그녀가 좀 질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아무튼 두 사람의 우정 오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네. 이야기입니다. 먹장군 그녀 짝사랑남 공개. 그러네요. 먹장군 이영자 씨 소식이죠? 네. 이영자 씨 최근에 그 논란이 됐다가 다시 재개한 프로그램 있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집 소개에 관련된 남다른 식견 그리고 맛집뿐만 아니라 음식의 영양소들까지 꼼꼼히 따지는 모습으로 또 신선한 맛 표현으로 아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네. 이영자 씨가 데뷔를 90년대 초에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영자의 전성 시대라고 막 그 신나는 모습으로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었는데 잠시 그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야말로 먹장군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영자 씨의 남다른 먹방을 따라한 미녀 배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분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스타들, 온 국민이 지금 이영자 씨의 먹방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하고 네, 있는데 네. 배우 송혜교 씨도 예? 지금 굉장히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요, 이영자 씨가 최근에 본인이 직접 만든 서리태 콩물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맛있고 몸에 좋아서 나는 시집 잘 간 송혜교도 부럽지 않다라고 맞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송혜교 씨가 전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 궁금했나 봐요. 지인에게 이 서리태 발언을 들었는데 나도 서리태 콩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먹어보고 어떤 감탄사를 했을까요? 나는 정말 시집을 잘 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나? 참 내가 궁금하네요. 이겼어. 예, 예. 네. 자, 먹장군 이영자 씨가 최근 방송에서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결국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영자 씨도 어쩔 수 없이 소녀 같은 모습을 보이나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수줍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짝사랑했던 셰프인데요. 예. 이 셰프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그 매니저한테 오작교 역할까지 부탁을 하는 듯 맞아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껏 메뉴 선택할 때 있어서 자신이 정해놓은 메뉴가 항상 우선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메뉴 추천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 짝사랑하는 셰프 앞에서는 뭘 먹으면 좋겠냐라고 추천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가장 소중한 걸 물어봤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원래 사람 잘 안 믿는데 이분이 말하는 건 다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고 예. 또 은근슬쩍 뭐 여자친구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네. 이 셰프의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직업도 공교롭게 셰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장 어울립니까? 소중하게 예.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 사람을 짝사랑했군요. 예. 네, 짝사랑 셰프 외에 또 비매너 소개팅남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는데 네. 이영자 씨가 갔다 하면 맛집으로 등극을 하고 많은 네. 분들이 찾게 되면서 대박집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영자 씨를 모시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소개팅남이 이영자 씨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소개팅을 한 그 상대방은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개업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영자 씨에게 오라고 계속 연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이영자 씨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나의 명성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업식 할 때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큰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인가 보네요. 아, 또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네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장사가 되게 안 돼서 안 돼서 자주, 나가고 다시 여러 번은 할 네. 수도 있는 예, 거죠.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자, 이영자 씨의 로맨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영자 씨는 저도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비혼주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자 씨가 67년생이십니다. 예. 67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는 52 되는 52죠. 거죠. 예. 뭐 송강호 씨라든지 박미선 씨 아이고. 이런 분들이 동갑이 성동일 씨도 동갑이고 오히려 김건모 씨보다는 한 살 누나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 나이가 있는데도 아직 혼자 있는 것을 비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예. 이유가 네. 바로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빚 때문이었다라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말하자면 소녀 가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네. 데뷔하면서부터 생기는 모든 수입을 가족들의 빚을 청산하는 데 썼었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졌고 누군가와 이 짐을 나누어 갖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네, 비혼을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다면 부채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빚이 좀 많았고요. 빚을 예. 갚기 위해서 이영자 씨가 밤무대 MC로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영자 씨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밤무대 행사를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었고, 또 그 계통에서는 1인자로 좀 유명했었대요. 그러던 중에 코미디언의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전유성 씨가 이영자 씨를 보게 됐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지상파에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데뷔까지 이어졌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이영자 씨는 이후에 뭐 탄탄한 방송 활동 열심히 했고요. 또 네네네. 행사 출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은 출연료를 다 가족들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뒤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좀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행복한 비혼 라이프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연예계에 워낙에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네. 유명하게 최하정 씨도 있고, 뭐 송은이 씨, 김숙 씨, 특히 그 홍진경 씨하고는 홍진경 씨 데뷔 때부터 함께하면서 맞아요. 아주 절친으로 유명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이영자 씨가 술은 잘 안 즐기는데요. 식사 자리가 마치 술자리처럼 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홍진경 씨 말에 따르면 5시간 동안 밥을 먹는다고 하시네요. 네. 5시간 넘게 식사를 하는. 중국 사람들보다 기네요. 네, 얘기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먹는 걸로. 이 5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네. 5시간 동안 계속 먹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마치 주정과도 출근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 똑같네. 네, 그렇죠. 네, 주정과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아. 홍진경 씨가 폭로하기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매력 덩어리로 등극하고 있는데, 네, 네. 함께 매니저가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매니저와 호흡이 정말로 좋습니다. 네. 물론 따뜻하고 약간 좀 격식이 있는 모습이긴 해요. 매니저에게 늘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매니저분은 또 굉장히 잘 맞춰주면서 그렇죠. 약간 아바타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옆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네. 이 두 사람은 정말 최고의 호흡이다라고 네. 해서 두 사람이 함께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아, 잘 된 일이네요.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오늘 그 세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다른 느낌이지만 커플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야기들로 네. 오늘 그러네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재미있는 연예가 소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never stopping. We're hanging out. Yeah.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뷰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개그우먼 장미화 씨,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유현주 뷰티 디렉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작하는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온 만큼 피부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있다 보면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기미 주근깨 같은 트러블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는요, 뜨거운 피부에 뜨거운 온도에 지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공개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집에서 간단하게 기미를 물리치는 방법도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낮 기온이 말이죠. 뭐 33도, 막 35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걸어도 막 온몸에서 열나고 땀나고 막 후끈후끈거리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7월, 8월 실제로 휴가 가장 많이 가시는 계절인데요. 네. 하필 또 이때가 태양볕이 가장 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휴가 가서 밖에 한 30분밖에 안 있었는데 빨개지고 가렵고 따갑고 심지어는 껍질까지 막 맞아요. 벗겨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휴가뿐만 아니라 이제 실생활 속에서도 자외선에 좀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네. 뱀도 아닌데 허물을 막 벗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왜 더운 데 있으면 얼굴이 뻘개지는 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원한 데 들어가면 그 뻘개진 게 다시 하얘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뻘건 게 계속 뻘개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계속 덥나? 혹은 뭐 기분 나쁜 네.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 갱년기 여성이나 예, 돈 가지고 못 받은 분들이 계속 예. 뻘건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것도 피부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피부가 붉어졌다가 덥고 뭐 땀나고 하면 붉어지고 가렵고 하다가 또 금방 보통은 괜찮아지고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네.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빨갛고 계속 후끈거린다면 안면 홍조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 이게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구나 이제. 예, 그럼 우리가 이게 일시적으로 달아오른 건지 아니면 내가 안면 홍조인 건지 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는 일시적인 거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네. 일단 피부가 예민해서 그냥 자극되는 경우는 보통 자외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매운 음식 먹어도 그럴 수 있고요. 아, 맞아요. 네, 음식물이라든지 그냥 일상생활 중에 모든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빨갛게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시적이거나 이러한 원인이 없어지면 한 1, 2일 안에 보통 증상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원인이 장기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거나 또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은 단순히 빨개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혈관도 늘어나 있고 그리고 이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터질 것 같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네. 그 열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증상도 있고 한데 이런 안면 홍조의 중요성은 2차적인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의심이 되면 네.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괴롭군요. 그렇죠. 질환인 거죠. 아,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아니라 터질 거예요. 내 얼굴이. 예. 그리고 놔두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안 좋은 증상이 옮겨갈 수 있는 거고. 네, 옮겨간다기보다는 얼굴 자체에 뭐 네. 다른 피부염을 유발한다든지 아. 주사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얼굴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 네네네. 자, 안면홍조 증상 중에 어떤 분들 보면은 네. 그 흔히 이렇게 실핏줄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던데. 예, 심할 이거는 경우에는.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만 특별히 그런 거예요? 사실 그 혈관이 늘어나 있는 증상이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면 홍조의 증상이 될 수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필요한 혈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혈관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네네. 근데 혈류량이 당연히 줄어들면 혈관도 다시 수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고무줄 같은 거 막 늘렸다 놨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늘어나죠.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의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늘어났다가 혈류가 감소해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냥 혈관이 계속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심각한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 예. 그런데 여름철에 그렇다고 뭐 휴가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고 가을이 올 때까지 뭐 여름잠을 잘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이 달아오른 피부를 네. 좀 진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강한 자외선에 자극받아서 붉어진 피부는 피부 속 열기를 빨리 이제 식혀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얼굴 화끈거림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물로 계속해서 피부를 적셔주시면서 이제 진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자극받은 피부는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떠오르시는 재료 같은 게 있으세요? 아, 화장품 만드는 재료요? 네. 여름에는 뭐 거의 한 두 가지로 압축하죠. 알로에 아니면 오일. 아. 네, 네. 그게 알로에가 피부 진정에 제일 제가 써보면 좋더라고요. 아, 저분이 경험이 많으셨네요.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네. 하나 더 쓰자면 감자. 아, 감자도 맞아요, 괜찮아요. 이 중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참나. 세 가지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대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바로 네. 오이입니다. 아, 오이. 아, 그러네. 오이는 정말 시원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니까. 네, 그리고 정말 저렴하고. 예. 네, 네. 맞아요. 예. 이 오이는 네. 과육에 수분과 함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네. 또 피부 붓기를 완화해주는 카페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름이나 일광 화상 같은 피부 트러블에는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증 날 때 그냥 수분 섭취용으로 드셔도 먹을 때도 좋죠. 좋고. 그럼요. 예. 그래서 등산할 때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게 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물보다 더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아는 게 많니? 오이? 머리가 열렸나 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리를 바꿔 앉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 유현주 디렉터께서 네. 분명히 오이 가지고 이 얼굴을 진정시키는 좋은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오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별 재료는 네. 바로 다시마입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요. 아, 오이와 다시마가 이게 잘 다시마는 맞나요? 우리가 보통 육수를 낼 때 꼭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다시마인데 네. 화장품에 쓰는 건 처음 봐요. 이 다시마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음. 그 수분을 200배 정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이렇게 일광화상 같은 화상을 입었을 때는 다시마를 같이 써주시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트러블도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도 좋고 오이도 좋은 건 네. 알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건 환상의 몰랐어요. 궁합이죠. 더군다나 시너지가 알만한 나가요. 사람은 다 안다는 알긴산이 들어있잖아요. 예. 박사님이세요 오늘.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오늘 수 제가 이 있어요? 다시마와 오이를 이용해서 네. 다시마 오이 에센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에센스 네, 좋다. 에센스를요. 네. 먼저 다시마를 네. 강판에다가 네. 2개 정도. 아, 오이를? 예, 오이를 먼저 갈아주고. 네, 오이를 2개 정도. 네. 요리하는 분도 아닌데 꼭 강판이 필요해요. 그죠? 뭔가를 우리가 갈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 집에 착즙기가 강판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 없으시니까요. 이게 믹서기로 가는 거하고 달라요? 믹서기로 가르시면 너무 입자가 작아져서 아. 네, 걸르시기가 힘드세요. 아. 즙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아무리 믹서기를 많이 쓴다 해도 이 강판이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네. 집에서 개 또 좀 정도를- 갈아봤군요. 이거 우이팩 씨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기는 조금은 밥만 수고를 해야 돼요. 네, 예뻐지려면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은 독하게 참잖아요. 예뻐진다 그러면. 예. 여성분들 뭐 얼굴 시원해지고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감내하시죠. 돈 드는 기쁜 것도 마음으로. 아니고. 예. 예. 이 정도 갈아주신 다음에 네. 이제 액기스, 아. 액기스만 진액. 네, 이렇게. 진액만 진액을. 아, 그래서 물만 건져낼 거군요. 네, 즙만 사용을 할 거예요. 즙만. 위에 건 이렇게 아깝지만. 해서, 네. 그래서 얘를 좀 네. 즙을 좀 내주시고요. 눌러줘야 되겠죠? 즙을 예. 내주시고 아니면은 보 같은 데 싸가지고 쪽 짜도 괜찮고. 쪽 짜셔도 그죠? 괜찮습니다. 예. 아유, 네. 그거 더 귀찮다. 아유, 그거 말아야 이렇게 되니까. 숟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음. 즙이 완성이 되거든요. 즙을 자, 이렇게 해서 즙을 쓰고. 네, 즙만 그리고 얘는 얼굴에 붙여도 되겠다. 그죠? 위에 담은 거 거는. 드셔도 돼요. 그렇죠. 예. 식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물이 즙이 계속 나와요. 계속 물이 나와요. 진짜 네. 많네요. 오이가.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 학상. 네. 그냥 오이를 오이즙을 부어주시고요. 벌써 향이 냄새가 아주 너무 좋아요. 싱그러워요. 네, 맞아요. 벌써 이미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네. 이제 다시마 우린 물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다시마 우린물이라니까 저는 좀 드는 게 이게 어떻게 육수처럼 펄펄 끓인 물을 식혀서 써야 되는지. 아니요, 다시마는 네.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조금 따뜻한 물에 전날 밤에 다시마를 담궈주시면 밑에 진액만 이렇게 남아요. 아. 그러니까 전날 밤에 미리 전날 밤에, 담가둬라. 한 하루 정도 담궈놓으면 되겠네요. 네, 하루 정도 예. 담궈두시면은 진액만 남아서 그 진액만 써주시면 돼요. 밑에 약간 끈적끈적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게 알긴산이거든요. 아, 그게 네, 알긴산이군요. 그래서 예. 다시마즙도 똑같은 양으로. 아, 1대1로. 네, 1대1 비율로 똑같이. 똑같이 아, 넣어주면 그렇군요. 하루를 재운 걸. 네, 하루를 우려낸 다시마 거를. 미지근한 물에. 네. 음. 그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럼 알긴산을 많이 하려면 다시마를 많이 넣어야 되겠네? 다시마를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아, 좀 더 찐득찐득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나서 찐득찐득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또 그 농도를 좀 연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바르게 되면은 거의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끈적임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발림성이 만약에 미끄러운 게 싫으신 분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사용하셔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되고. 네. 아, 여기 그다음에 글리세린이 또 네, 들어가나요? 보습을 위해서 글리세린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네. 와, 웬만하면 안 나오나 봐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지금 짜고 있는데. 예. 치이라 힘이 없어요. 아유, 아침에 식사를 좀 대접을 할 건데, 네. 참. 이렇게 네. 저어서 글리세린을 녹여주시기만 하면 아, 끝인가요? 완성입니다. 예. 세 가지만 넣네요. 네, 세 가지만 진짜 넣으시면 오이, 돼요. 네. 다시마, 우린물, 글리세린. 네, 맞습니다. 네. 글리세린은 반 스푼만. 네, 반 스푼만. 또 네. 다시마에는 비타민하고 네. 무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피부 탄력에도 좋기 때문에 네. 여름에 더우면 왜 피부 더 처진 느낌 그럼요, 드시잖아요. 더 처져요. 그런 거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저 에센스 통에다가 네. 넣어서 부어주시기만 활용하시면 하면. 되는군요. 네, 오.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얘는 뭐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써도 돼요? 아니면 네. 뭐 언제가 더 좋은 게 수시로 있어요?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좀 시연을 해주실래요? 이거 지금은 그냥 스프레이 네. 통이 아닌 그냥 네. 펌프하는 통에다 담으셨어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아유 좋다. 촉촉한 아우 이미 좋네 그냥 네. 바르는 순간.
이게 조금 점맥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에센스통에다가 담으셔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 이거 쓰니까요. 글리세린 손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알긴산 때문에 그런지 네. 촉촉하고 촉촉하죠. 오이 향이 상큼하네. 아주 상쾌해요, 네. 지금. 아, 여기까지 약간 냄새가 나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요? 그거하고 여기까지 납니다. 예. 오. 그러니까 이거를 손등 이런 데도 많이 좋다. 타니까 네, 특히 손등, 얼굴 온몸에 다 바르시면 예, 이런 데 돼요. 필요한 네. 부위에다가 다 예. 맞습니다. 해수욕 갈 때 이게- 간편하게 챙겨가면 되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좀 온몸에 바르면 양을 좀 더 많이 하면 예. 오이를 한 상자를 사다가 갈아가지고. 이야. 예. 아, 이거는 그러니까 피부를 진정시킬 때 굉장히 좋은 네, 거죠. 굉장히 진정과 재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것도 왜 이렇게 뭔가 좀 붉어지고 뭔가 까무잡잡한 게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해줘야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조금 효과가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네, 염증이 네네. 자리를 잡고 혈관이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초기에 잡아주시는 미리미리. 것이 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물도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것보다 그럼 이미 미리미리 늦은 보충하라고 거라고 네,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관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아, 쓰시는 게 가장 오래 쓰면 안 좋습니다. 되겠네요. 네, 방부제가 예.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한 피부를 막는 최대의 적, 우리 이제 피부의 그 트러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오이 다시마 에센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얼굴에 생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예. 이 여름철에는 햇볕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방심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만 다르지 저희는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맞아요. 기미, 다 그게 주근깨, 그거 심지어 검버섯까지. 자, 잡티고.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세 가지 피부 고민,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일단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왜 이 세 가지가 생기는 걸까요? 각각 다르겠죠. 같네요. 안 나눠놨네, 아예. 아, 정말? 네. 아니 이렇다 보니까 네. 제가 항상 나와서 선크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네. 정말 모든 색소 질환은 자외선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햇빛이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요. 네. 네. 저는 특히 검버섯은 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랬더니 네. 원인은 햇빛 네, 노출이었네요. 기본적으로는 자외선이고요. 사실 세계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네. 어떤 피부 반응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외선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을 받았을 때 기미, 주근깨 앞에 두 개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갑자기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는 질환이고요. 네. 검버섯은 사실 일종의 종양입니다. 네, 각질 세포, 피부 세포가 갑자기 이제 증식하면서 생기는 그 종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암은 이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 아, 이거는 그래요? 양성 종양이기 아. 때문에 암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네네네. 네, 병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부위별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부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미는 다 떨어지는군요. 가시 나오는구나. 네. 관자놀이, 광대뼈, 이마, 콧등이고 네. 테두리가 옅은 연한 황갈색이라고 나와 있네요. 특징까지. 얘는 좀 튀어나온 부위에 많이 생기나 봐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외선이 원인이다 보니까 자외선을 가장 많이 쬐는 부위 딱 생각을 해봐도 요 선글라스 닿는 이 라인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병원을 피부과를 오실 때 다 나 기미 있다고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색소는 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색소가 다 기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미는 전형적으로 안개 낀 것처럼 여기가 넓게 갈색이 됩니다. 아. 넓게 갈색이 되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예. 그냥 딱 봤을 때 피부톤이 되게 일정하지 않은 얼룩덜룩한 느낌을 좀 주고요. 아. 기미는 피부가 조금 어두운 분들이 더 잘생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그러니까 좀 그라데이션 환한 분들. 하듯이 약간 얼룩덜룩해지고. 그렇죠. 여기가 새카맣게 좀 판이 생겨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게 이제 기미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기미 그러면 약간 시작한다라는 약간 그런 네. 어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 예. 주근깨는요. 양쪽 볼밑이고 네. 테두리가 있는 황토색이다. 주근깨는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후춧가루 뿌린 모양, 깨 아. 뿌린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주변에 보시면 얼굴 하얀 분들이 깨처럼 따다다다다 박혀 맞아요.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아까 거예요. 기미는 어두운 분들한테 많이 맞아요. 생긴다고 네. 했는데 주근깨는 피부가 밝은 분들한테 맞습니다. 많이 그렇군요. 생겨요. 사실 주근깨 대명사는 빨강머리 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빨간 백인들이 머리. 많이 생기죠. 맞습니다. 오. 빨강머리 앤처럼 피부가 백인이고 오. 머리카락 색깔이 빨간 사람이 제일 많이 아, 잘생깁니다. 그래요? 정말 딱 빨강머리 앤이 주근깨 네.
네, 잘생기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책이네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맛입니다. 네. 동화가 굉장히 정직하네요. 네. 보통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현실적인 동화였네. 오늘따라 왜 또 빨간 옷을 입어가지고. 무서워라. 예. 빨간 옷 장미화, 예. 빨간 머리 앤. 네. 자, 검버섯 보겠습니다. 자, 손등, 팔, 다리에만 맞아. 생긴 네. 겁니다. 우리가 또 어르신들 얼굴보다는. 맞아요. 네. 그리고 테두리가 명확하고 불룩하게 만져진다. 아, 얘 만져지는군요. 왜냐하면 검버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이거든요. 종양이라는 거는 세포의 증식을 같이 동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증식된 세포가 위에서 보통은 만져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계가 명확하게 탁 튀어나와 있고요. 색깔은 뭐 갈색, 검은색 다양한데 이거는 얼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 손등에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손등에 많이 생기시고 태닝 하시는 분들은 등에도 많이 생기고 그냥 온몸 전체에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희가 지금까지 여름철 세 가지 피부 적, 기미, 주근깨, 검버섯 그 원인 증상까지 다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 원인인 햇볕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래요. 그죠?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는 뭘 써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이현주 디렉터가 나오셨으니까 예. 뭔가 이 기미를 없애줄 기미를 저분이 보여주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않나요? 네, 이번에도 제가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이 기미를 없앨 기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야호.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이번에도 이제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비법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아, 레몬. 아까는 오이와 다시마가 궁합이 좋았는데. 예, 네, 이번에는 오이와 레몬이네요. 네, 이 레몬은 비타민 C가 많고 네. 유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색소 침착을 예방해 기미를 엷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은 네. 감광작용이라고 해서 예. 이제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갈변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나이트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써라. 네, 밤에. 낮에 바르고 나오지 말고 밤에 잘 때 조용히 바르고 자라. 그러면 네.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아우, 보자마자 그냥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피부에 양보 좀 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참아야겠네요. 네, 레몬과 오일을 이용해서 네. 이제 오이 레몬 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미스트. 하겠습니다. 이걸 뿌려줘야 되겠군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 오일을 또 갈까요? 오일을 네, 갈 겁니다. 네. 아, 간 거는 아까 간 걸 쓰시죠, 뭐. 네. 예. 아니 간걸 다 썼어. 다 썼어요. 네. 한 번 더 또 갈아야 써야 돼. 됩니까?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더. 갈아볼까요? 왜냐면 또 더 금방 갈아서. 채널 돌리신 네. 분들을 위해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요렇게. 네. 오이를 이렇게 강판에 가십니다. 네. 보통 요거 저 녹화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째 갈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더 잘 갈지 않아요? 네. 한 번 더 갈아보니까 네, 역시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이 중요해. 그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자, 네 번째 강판. 오일을 어. 갈아볼까요? 만약에 집에 오이가 없으면 네. 가장 좋은 대체 식품이 뭔지 아세요? 오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뭘까요? 잠깐만요. 수박! 맞습니다. 수박 빨간 부분 네. 말고 수박 겉에 하얀 그 부분이 테두리 부분.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수박이 오이과잖아요. 오. 단 오이 아니야, 단 오이. 오. 역시 김현우 씨가 지식이 이런저런 지식들이 많으세요. 아니, 저 장미아 씨한테 질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만 별로 부럽진 않고 이 아침에 뭐 좀 그런데 네. 주머니에 손 찔러 뭐 넣으셨어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예. 나 오늘 빨간 옷 입었어요. 네. 그 사이에 또 오이가 잘 갈아졌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수분이 아유 네, 수분. 아니, 엄청 피부 그거 트러블을 내리는 위해서 사이에 만드니까. 네. 우리 레몬을 짜죠 뭐. 네, 그거 이거 받쳐놓으면. 내면에 네. 제가 레몬은 이제 아. 4분의 1개 정도 예. 살짝만 스퀴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서. 레몬즙을 또 짰어요. 네, 얘도 하나 사야 되겠네. 짜는 거. 네. 네, 아니, 뭐 피부 트러블에 네, 이제 살짝만 좋은 것들을 내주시면 만들고 되고요. 있으니까 네, 네. 아침이 즐겁네요. 네. 네, 특히 여성분들 뭐 이런 거 만드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드시죠. 그럼요. 시간 나면서 네, 피부를 엄마도 위한 누워봐, 거니까요. 딸도 누워봐,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네. 1대1? 네, 아니요, 요거는 1대1 하시면 큰일 나고요. 아. 9대1. 네. 9대1? 레몬은 9대1. 레몬은 산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 오히려 얼굴에 안 오이를 좋습니다. 9, 그다음에 레몬즙을 1 정도만 넣으셔서 오. 이제 네. 그렇군요. 9대1 비율로 네. 그래서 비커를 따로 이렇게 쓰셨군요. 네. 조금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웃다가 해주시라고. 대충 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9대1을 이렇게 지켜야 해서,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네. 바로 미스트 네, 병에다가. 미스트 용기에다가 담아주시기 아, 요거는 뭐 바라면 글리세린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넣으셔도 미스트니까. 되지만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이 아. 없고요. 아, 미스트이기 때문에? 네, 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혹시 담아주시면 이거를 글리세린을 넣어서 에센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에센스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성이 없기 때문에 물 같아서 에센스로 쓰시기보다는 아까 다시마는 알긴산이 있어서 점성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레몬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알기사는 여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시원해. 네. 얼굴 시원해. 얼굴에 한번 뿌려보세요, 얼굴에. 이거 어차피 미스트는 화장한 상태에서도 뿌리니까. 그렇죠. 예. 예. 여름철 피부 진정을 위해서. 예. 오, 고급스럽다, 뿌리시는 거.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그래요? 뿌리면 뿌리수록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냄새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이게 확실히 화학적으로 만든 거하고 이 천연 재료하고 이 향 자체가 너무 다르고 네네. 이게 지금 냉장고에 있던 게 아닌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오이 자체가 네. 이제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이 강하기 네. 때문에 오. 미스트를 쓰시면 순간적으로 열이 이렇게 네.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오, 굉장히 좋은데요? 두 가지예요. 네. 오이가 일단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오이 다시마 에센스, 두 번째는 오이 레몬 미스트. 미스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피부 트러블에 아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 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여름에 정말 자극받기 쉬운 피부잖아요. 네. 물론 선크림 발라서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피부가 자극이 됐다면 늦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현명하게 진정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대표적인 피부 미인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이 좋은데요? 네. 혼나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톡톡 생활 경제 이어갑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두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 일부 지역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네. 네.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큰 그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재활용 쓰레기가 그대로 굴러다니거나 또 버리지 못한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네, 네, 이번 네. 시간에는요. 똑똑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활용 쓰레기 대란 네.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됐지만 이게 미봉책입니다. 예. 언제 다시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은 역시 중국이었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나라의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상당수를 실은 우리의 매립도 하지만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졌고 그쪽도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남의 쓰레기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올해부터 24개 종에 한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수입 금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러네요. 가장 좀 대비가 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힘들어졌고요. 특히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게 한때 아무도 수거를 안 해서 대란이 일어났는데 일단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을 시켰지만 이게 당장 내년에 또 재발될 수 있는 문제여서 오늘은 한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구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금방 터집니다. 예, 네. 계속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화두가 된 게 아무래도 우리 가정용 생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커진 것이고 네. 그래서 실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의 쓰레기 처리 중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큰 전환점이 바로 몇 년도냐면 1995년이었습니다. 네. 네, 네. 1995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그렇습니다. 생겼죠. 네, 쓰레기 네. 종량제가 네. 있었던 그 첫 해기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직전 연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쓰레기 거의 6만 톤에 가까운
5만 8천 톤에 달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서 쭉쭉쭉쭉 줄어들게 돼서 약 한 10년 만에 16.2%.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줄었네요. 줄기는 줄었는데 네. 좀 우리가 목표로 한 만큼은 아니었죠. 그래도 한 4만 8천 톤까지 줄었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이제 따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재활용 쓰레기도 늘게 냈는데 이 재활용 쓰레기는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재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1994년, 그러니까 95년 직전까지만 해도 채 10,000톤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로 이제 끝났는데 이후에 이제 한 4배 늘어나서 현재는 한 2만 8천 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한 5만 톤의 쓰레기 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 아니네요. 예, 한 네. 2만 8천 톤 정도는 재활용인데 완전 바꿔야죠. 우리의 목적은 2만 8천 톤 정도의 쓰레기 네. 그리고 다 재활용을 하는 게 아. 목표이기는 한데 네네. 이게 지금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해서 오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2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 배출할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을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라고 돼 있으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거나 잘 모르는 것들 그렇습니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 네. 큰 틀에서 이 재활용 쓰레기에 있어서 네. 혁혁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공로를 네. 세울 수 있다는 건데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트병은 모두 재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집에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페트병은 진짜 한 곳에다 그냥 다 모아놓거든요. 때려넣죠. 그렇죠. 네, 거기다 네. 다 놓았다가 내지는 발로 밟아서 네. 부피만 줄여가지고 이제 내놓거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좀 더 노력하는 게 이제 씻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게 안에 있는 씻고 내용물은 좀 씻어서 말린 씻어가지고, 다음에. 예, 예. 예. 그래서 뿌듯하게 잘했다라고 예, 예.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고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또 챙기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뚜껑, 두 번째가 제품 색상, 세 번째가 레이블, 라벨이라는 건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뚜껑입니다. 네. 뚜껑은 재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페트병과. 그러니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질이 다른 뚜껑은 일단 뚜껑은 따로 떼어내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금속 뚜껑 같은 게 저기 붙어서 그거를 딱 잠가서 같이 해보면 이거 다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 뚜껑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재활용 못하는 예. 거예요. 하고 저기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색상인데 예. 색상이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페트병의 재활용이 좋은 거는 흰색, 그러니까 무색 페트병이 투명한 건데 잘 보시면 요즘에 이제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색깔을 유광, 넣잖아요. 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또 담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럼 재활용 못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러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고 그냥 빼버리죠.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네, 레이블과 접착제인데 네. 레이블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 페트병에 붙이는 그 포장 둘러져 있는 네, 둘러져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이것들을 실은 제대로 페트병을 분리수거를 하시려면 다 뜯어야 되고요. 그것도 뜯어서. 네, 뜯어야 되고 거기 안에 저기 접착제 같은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내부 외부를 다 씻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만,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만 예. 뚜껑이 재질이 다르다면 빼고 내부 외부를 깔끔하게 다 뜯어내고 씻어서 밟아서 놔야 이래야 제대로. 실은 제대로 된 페트병 분리수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우다다다 다 버리고 하면 몇 번의 손이 더 가고 아예 이런 식으로라면 이제 당장 또 내년에 플라스틱은 아예 페트병은 분리수거 안 합니다. 이런 대란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가정에서 한 분만 귀찮으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에는 뭐 씻어가지고 버리는 건 있었으니까 네, 네. 그 집에서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모아지면은 큰 양이니까 엄청나죠.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 처음에 마시고 버릴 때 하면 네.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모아놓고 하기 힘드니까 다 마셨을 때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 씻는 그럼요. 거예요. 씻고 그건 얼마 안 포장지 되잖아요. 뜯고 예, 이렇게 네. 한다면 더 좋은 노력이 되지 그런 않을까 습관을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어차피 같습니다. 설거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참 우리가 그냥 놓치는 건데요. 영수증은 모두 종이일까? 영수증은 그냥 종이 버리는데 같이 우리 폐지 모으는데 버리면 될까? 이게 무슨 이것도 미련한 질문이야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영수증이 그렇죠. 종이잖아요. 영수증 같은 거 그냥 투입해가지고 같이 그 박스에다가 그렇죠, 넣고 같이 그냥 넣어가지고. 버리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은 전체 다 못 쓰게 하는 폐지를 아유, 못 또 쓰게 그렇게 하는 또 주범이 되는군요. 되는 게요. 영수증은 실은 거기에 화학 처리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감열지라고 해가지고 잘 보시면은 거기에 뭐 잉크 같은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네. 예, 그 감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넣으면 모든 종이를 다 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약품 처리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런 영수증은 쭉쭉쭉 찢어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저것들을 같이 박스에다 넣으면 나중에 종이 재처리할 때 엄청난 민폐가 되고 아예 문제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다 뜯어가지고 골라낼 수도 없고. 예, 그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찢어서 종량제 네. 봉투에 버리셔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네. 자, 이 종이 분리수거는 비교적 간단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박스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이제 쿠킹 오일 같은 것도 그냥 은근슬쩍 넣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많이 실수를 하는데 벽지입니다. 아, 왜냐면 벽지도 종이 아닙니까? 벽지는 종인데 네. 벽지도 굉장히 많이 화학 처리가 돼 있는 아. 벽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화학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냥 종이만을 갖다 내. 종이만이 폐지인 것이지 일단 화학 처리가 되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폐지들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벽지도 실은 쭉쭉쭉 찢어가지고 바로 종량제 봉투로 가셔야 되고 예. 부직포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것도 큰 틀에서 종이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냥 폐지 있는 데다가 갖다 놓고 그냥 오시는데 안 됩니다. 부직포도 따로 쓰레기 종량제에 넣으셔야 네. 우리가 따로 모은 이 상자 같은 이 폐지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화학 처리가 안 된 예를 들어 박스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죠. 예, 재활용이 진짜 된다. 종이만. 네, 진짜 종이만 된다. 예. 우유팩도 종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유팩도 종인데 네. 우유팩도 뭐 돼 있잖아. 그렇죠. 우유팩 종이컵도 잘 보시면은 방수 처리 같은 게 예, 돼 있고 예. 화학 처리가 분명히 돼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이로서의 재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종이컵과 이 우유팩들을 모으는 게 맞습니다. 아, 따로 분리해서 이건 또 재활용을 해야 예, 그러니까 되는군요. 분리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팩도 종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던져 넣으시면은 예.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팩과 종이컵은 재활용이 된다. 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아니지만 다른 따로 거를 모아야 분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정석인데 그 우리는 지금 세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페트병, 예. 종이, 그다음에 캔, 캔 알루미늄, 이렇게만 비닐 나누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우유팩을 따로 모아야 돼요. 종이컵 예. 이건 따로 모아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유팩과 종이컵도 잘 보시면 이런 처리가 그러네, 돼 있기 그러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이 우유팩도 그냥 폐지와 함께 예, 처리하고 예.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마지막은 뭡니까? 네,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것은 우리 건강과 진짜 환경과도 문제가 큰 건데 약입니다. 약. 아. 오.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약 사다 먹고 네. 남아 있는 맞아요. 경우.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대부분 처리하시는 게 네. 종량제 봉투에다가 네. 싸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냥 예. 짹짹짹 묶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에서 이 아. 약들이 어떤 부작용,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새로운 사실 하는 게 아는 게 저는 일단은 저 남은 약 처리를 약국에 가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 갖다 약들을 주면 모아 되니까. 모아서 예. 여기가 버릴 약입니다 하면 되는데요. 네. 병원에서도 네. 예, 실은 어느 정도 이거 처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약들을 모은 다음에 병원 관리를 있으실 때 찾아가서 이거 다 없앨 폐기할 약입니다라고 네. 하면 병원에서도 그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표기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이거 약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의 노력이긴 한데 약국은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약국은 우리가 뭘 다른 약을 사러 갈 때 모아놨다가 네. 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내가 안 먹는 약들을 갖다 주면 되니까. 예, 약사분한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꼭 네, 해서 네. 따로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약까지 우리가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외에 이제 가전제품을 버리는 경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TV, 폐 가전제품, 냉장고, 네, 이런 거. 냉장고. 부피가 근데 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그거를 낑낑낑 이제 내려놓으면 네. 아침에 그 경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실은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라는 것들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 1m 이상의 대형인 경우에는 저기 저 홈페이지, 환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수거를 예약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새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와가지고 저거를 수거해 가거든요. 야. 저 서비스를 다들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럼 1m는 대형 가전만 되죠? 난 안 돼요 라는데 소형이더라도 네. 5개 이상이라면은 네. 모아가지고 무상 수거를 해주게 됩니다. 야, 네, 정말 그러니까 저 서비스 유용하네요. 꼭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예약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저 인력 수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일 이사를 가는데 오늘 전화 거셔가지고 빨리 가져다 주시면 하면은 뭐 환경부의 무상수거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 이사 뭐 한 달 뒤에 그렇다면은
폐가전들을 체크를 미리미리. 하신 다음에 미리미리 환경부에다가 저 무상수거 서비스를 예약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네. 와서 갖고 가게 되니까 예.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그렇죠. 돈을 내고 버리셔야 되니까. 예, 뭐 급하게 처리. 예. 그러니까 꼭 예약을 하셔서 그러니까.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 꼭 좀 기억하셔서 함께 환경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영상으로 보는 이슈 네.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됐고요. 또 요즘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실은 유통업계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인 로봇입니다. 네네. 무인 결제 로봇, 무인 서빙하는 로봇 등인데 이게 고용 시장에는 좀 안 좋지만 뭐 AI 시장에는 되게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쇼핑몰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무인 카페입니다. 화면에 메뉴 버튼을 누르고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치면 잠시 뒤 로봇이 만든 커피가 나옵니다. 아메리카노부터 카푸치노까지 커피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문 바리스타의 손길을 거친 듯 품질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데다 커피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해가지고 미리 주문해서 올라와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무인 카페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료를 주문한 뒤 10분 안에 찾아가면 됩니다. 국내 한 배달 전문 업체는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음식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까지 종업원을 대체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주문을 기계로 받는 무인 주문기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패스트푸드점들은 전국 매장의 절반가량의 무인 주문기를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면 자동화에 대한 유혹이 급격히 증가해서 자동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채널A 이현용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려서 피해를 입은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각종 피해가 잇따를 정도로 주말 동안 곳곳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장맛비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9시가 조금 지난 지금 제가 서 있는 상암동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고요. 어제부터 현재 지금까지 서울만 해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북,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남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거기에 제7호 태풍 삐라삐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영남 내륙과 전남 남해안, 일부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보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쪽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 남쪽 해상을 통과해 오후엔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도 굉장합니다. 전국에 최대 150mm로 제주 산지와 지리산, 영남 해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 25도, 전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점차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남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이니까요. 이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7월 2일 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 연초에 세운 계획들 기억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